네, 기업들의 실적이 받치고 있기는 하나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짜 전략 통해서 이 시장에 대한 또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강영현 부장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매크로적인 흐름, 특히나 미국 증시 흐름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네. 같이 좀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좀 어떤 데이터에 가장 주목을 하고 계세요? 네. 어쨌든 3월 FOMC까지는 경제 지표 뭐 중요한 것들 뭐 CPI 나오고 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렇게 시장이 프라이싱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는 네. 분명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거에 강한 어떤 매기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8월, 9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금융위원장 바뀌어도 시장 멀쩡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6개월 지고 나오니까 지금 많이 빠졌죠. 그리고 시장이 기운이 없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제 시작했다라는 게 걔네 6개월 늦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3월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2월에는 뭐 저 그 연준 FOMC 의사로 공개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15일에는 그 연준 위원들 보드라고 하죠. 그 구성하는 거 FRB 구성하는 거에 인준 청문회 인준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나오는 것까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들 연준이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 그 28개월 넘어서 2년 넘어서 2년 반 정도 지나야 여기 검은 선처럼요. 이게 실업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 터졌을 때 여기 닷컴 버블, 여기 서프라임이나 닷컴 버블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위기에 대응을 해서 어떤 테이퍼링 계획이라든가 금리 인상 계획 세웠는데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22개월인 여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완전히 헷갈려 버린 거죠.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린 겁니다. 요걸 보시면 요게 조금 보시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연준이 행동하겠구나라고 하는 거가 보여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검은색으로 박스로 쳐놓은 거가 뭐냐면 13% 이상 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 증가율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여기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닷컴 버블이 요 노란색이거든요. 여기 가운데 있는 노란 선에 들어와 있는 게 닷컴 버블이죠. 그럼 4%, 3%, 2% 그렇게 해서 2000년대 돼서야 8% 가까이 된 거죠. 그리고 서프라임 때도 보시면 서프라임 지나고 나서도 보면 4%씩 계속 증가를 하다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7, 8% 수준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됐느냐? 25%, 14%, 지금 1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뭐 어려운 말 쓸 거 없습니다. 100만 원 물건이 거래된다 그러면 만 원짜리 10장이 만 원짜리 10장을 통화를 찍어냅니다. 그게 통화 공급입니다. 그게 10바퀴 돌면 1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10바퀴 도는 걸 통화 공급 벨로서티라고 통화 회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거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50만 원을 찍어내서 2번 돌든가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 찍어서 5바퀴 돌든가 이렇게 하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건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이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화폐를 공급해서 증가해주는 부분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드러납니다.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쭉 나온 거가 뭐냐면 연준의 그 어떤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막 찍어낸 거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통화 유통 속도가 툭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 돈 없으면 큰일 나겠는데 앞으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돈 좀 갖고 있어야지. 아, 미국에서 돈을 받아갖고 현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넣었는데 저축률이 평균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25%까지 치솟은 겁니다. 돈이 안 도는 거죠. 그러니까 페드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을 때는 이거 돈이 모자란데? 라고 하면서 찍어내기 시작한 거고 그게 지금 이렇게 25%, 14%막 이렇게 공급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리오프닝이 되는 거죠. 그럼 막 돌기 시작하겠죠. 사람들이 가서 돈을 쓰겠죠. 그러면 화폐가 막 돌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증가율을 저렇게 높은 상태에서 막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거 돈 쥐고 있다가 큰일 나겠는데 자꾸 물가 오르고 그렇게 되면서 사재기를 하기 시작. 집도 사재기하고 금도 사재기하고 차도 미리 사재기하고 그게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고 페드가 나서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 하면서 야 앞으로 우리가 3월부터 긴축할 거고 QT도 할 수 있어. 금리도 인상할 거야. 몇 번 올릴지는 몰라. 라고 겁을 확 준 게 뭐냐면 사재기 하지 마. 라고 하는 신호를 딱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재기가 멈췄기 때문에 인플레가 멈추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미크론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가서 돈을 쓰기 시작하면 이 화폐 유동 속도가 팍 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벌려놓은 연준 자산, 보라색을 따라간 연준 자산이 꺾여 들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놔둬버리면 막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인플레를 막 촉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거 돈 때문에 혹시라도 인플레가 나온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연준에서 고민하게 될 건데 연준 자산에 있어서. 그렇죠. 네. 연준 자산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연준 QT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는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죠. 그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할 건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보면 글로벌 마이너스 금리 채권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10년물 국채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진국들이라든가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이자가 사실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돈을 막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을 막 밀어낸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예전 2017년, 18년 바닥 수준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냐? 금리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PMI라고 하는 것과 소비, 생산과 소비가 이제 중요할 겁니다. 어차피 대차대조표,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거고 금리도 인상할 겁니다. 아직은 가수요만 잠재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쪼이게 될 때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 부분에서는 3월 지나고 나야 효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거는 피부로 와닿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준 거 조금 갚아라고 하는 시점부터 자산이 축소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그동안 이익 100원에 대해서 10배를 줘서 1,000원, 2,000원씩 받던 거를 5배로 해서 500원어치 이렇게 깎아드리는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운사이징이 될 건데 그러면 그게 이익만 해치지 않는 100원의 이익을 나던 회사들이 80원, 70원 되지 않고 110원, 120원만 증가를 해주면 시장은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 ISM 제조업 지표하고 S&P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 파란 선이 ISM 제조업 지표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S&P 관련된 부분은 이게 따라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표가 튀어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될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인플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는 잠잠해질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의 애티튜드는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저 자산 규모를 어디까지 축소를 해야 되는 건 그 사람들도 해봐야 알고 화폐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이게 2바퀴 도는지 5바퀴 도는지를 봐야 그래야 이 사람들도 딱하니 균형을 잡고 여기까지 하고 금리 인상을 끝내고 어떤 부분에서 긴축을 끝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시는 거는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보았을 때 태풍이 오고 있는 그런 날씨 같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와서 확 소용돌이가 몰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추가 조정은 어느 정도까지 염두에 둬야 되나요? 추가 조정폭으로 보았을 때 그냥 계산하는 것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금리 인상과 이론 조정폭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멀티플 지금 30배 정도 잡고 25% 정도인데 지난번에 20% 정도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했죠. 그러니까 이게 20%에서 30% 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보이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역대급으로 풀렸던 유동성이 역대급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전에 긴축을 했던 사이클은 통화가 그렇게 많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긴축이었기 때문에 스케줄도 천천히 가져가고 양도 천천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통화 공급 속도와 통화 유통 속도와 통화 공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예단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봤을 때는 충분히 빠진 다음에 들어가는 전략으로만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보시겠네요. 네, 국내 증시가 미리 좀 맞았죠. 먼저 네. 금리 인상하고 어떤 부분에서 DSR이나 부동산 정책에서 이렇게 쪼인 맞아요. 부분이 있었으니까 보시면 여기 신용잔고 추이를 한번 보시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늘었던 유동성, 그러니까 증시 좋다니까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삼성전자 사고 막 그랬던 유동성들은 지금 다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 신용잔고가 청산되고 있는데 역대급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한 1, 2조 정도만 더 빠지면은 어느 정도 적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GDP가 2,000조인데
그 중에서 20조, 1% 정도 되는 거면 이건 적정하다라고 보고 안전하다 보고 제가 그동안 참고를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미국은 보면 몇 퍼센트냐? 지금 4%입니다. 그러니까 걔들도 레버리지 무지하게 일으켜서 지금 주식 전부 오버웨이트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땡기고 테이퍼링하고 집값 올랐으니까 렌트 좀 더 내라. 너 이거 차 살 때 물건값 올랐다 10% 더 내라 하면서 돈이 슬금슬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자산 시장을 압박하는 흐름들이 이제부터 3월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월 15일 그다음에 17일 중요 변곡점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시고 행동을 어떤 부분에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그래도 계속 노출이 된다는 건가요? 이제 아마 외생 변수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신용장구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개선되고는 네, 있는데. 국내 정도는 국내는 사실 뭐 이익이 그렇게 뭐 멀티플이 많이 올랐던 건 아니고 미국 올라갈 때 우리는 안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유동성은 똑같이 풀려 있는 상황이고 금리는 네. 벌써 죄기 시작했고 네. 그런데 오버웨이트 됐던 주식시장 과열 부분들은 이미 캄다운 돼 있는 그렇죠. 거고. 많이 진정은 됐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서 외국발 악재들이 툭 떨어져 버리면 밑에서 다시 사버리면 아. 오히려 편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그때 결국 사는 거는 어디에 조금 더 종목을 전략을 세워봐야 되나요? 일단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거. 3월 지나고 나서 어떻게 균형을 받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뭐 PCB나 IT 사이클에서 영향을 받는 종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시그네틱스, YMT 이런 것들. 뭐 어쨌든 IT가 잘 팔리면 수혜를 네. 보는 애들 한번 따라다니시면 보면 될 것 같고요. 22년도에 성장이 계획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했고, 그러니까 걔들이 또 그 상장 자금 가지고서 시설 투자 본격적으로 할 거고, 그러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될 거고, 그럼 2, 3년간 장비라든가 시설 투자, 그 동안에는 양극재가 잘 갔지만 이제 시설 투자한 애들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라마도 성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것과 맞먹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거니까 제이 컨텐츠나 뉴도 네. 장이 많이 빠질 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으로 보면 이제 실적이 하나 두 개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실적은 많이 좋은데 퍼가 적정하게 5배, 뭐 5년 동안 평균 5배 정도 거래되고 있었는데 지금 서너 배로 툭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장이 아무리 빠져도 좀 사놓고 있으면 배당도 좀 주고 재무제표 안정적이고 실적 잘 나오니까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올라오는 속도들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YN텍이라든가 한국카본 같은 것들 조정 줄 때 좀 잘 받아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뭐 이번 주에 뭐 괜찮은 종목들로 보신다라고 하면 뭐 그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는 거죠. 팬데믹 끝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동안 확진자 수 추이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갖고 그거 늘면 막 다 봉쇄하고 식당도 가지 말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치명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책을 한번 펴보자. 왜냐하면 굳이 못 움직이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애들 학교 가면 급식 같은 거 먹을 겁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식당 코트 이런 데 가서 손잡고 밥 먹겠죠. 그러면 거기에 음식 되는 업체들, 그 현대 그린푸드나 이런 것들 보시면 실적들이 2, 3년간 계속 네.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만약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합병이 된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 더 나을 거고요. 합병이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대한항공을 사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역시 같습니다. 리오프닝 주네요.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CJ 프레시웨이까지 이번 주 관심주 꼽아주셨습니다.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강영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